자, 그러면 이제 그 50페이지, 자, 큰 번호 2번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란 것이 1번에 보면 개공이 소공이의 무슨 윤리예요? 기본윤리. 근데 여러분들 이 기본윤리는 일단 기초 단계일 때는 편안하게 보세요. 왜냐하면 1번에 보면 전문직업도 품위를 유지한다고 써 있죠. 여러분들 시험이 아무리 뭐 어렵게 나온다도 품위 유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어요? 다음 중 품위 유지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좋은 차를 타자. 2번 외제차를 타자. 3번 명품을 입자. 이런 건 못 나와요, 시험 문제. 이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품위를 유지한다는 게 너무 추상적인 거야. 못 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주관식 문제가 있어서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 당신들이 생각할 때 품위 유지가 뭐인지 생각해서 백자인을 아는 대로 써봐라. 이해 가죠? 그리고 위에서 딱 잘라서 자 1000명 뽑을게. 이러면 이제 그동안 다 배운 판례 갖고 뭐 주저리저 썰을 풀고 막 이런 문제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단지 제목이 이때더라, 법에 이때더라 거기까지. 자, 두 번째도 보면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해라. 이것도 추상적인 거야. 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쭉 내려온 파란 것이 2번에 무슨 준수요? 비밀 준수. 자, 이것도 비밀이요. 제가 이때까지 강의했지만 다음 중 비밀인 것은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도 시험에 못 나와. 너무 사적인 거 아니야, 비밀이라는 거. 근데 이거 전국구 시험에 어떻게 사적인 비밀의 종류를 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준수를 하라고 했을 때 누가 준수를 해야 되니? 준수를 안 하면 처벌은 뭘 받니? 요 정도 선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면 밑에 보시면 쌍가로 1번의 비밀 준수. 가끔 중개업을 하시다 보면 급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럼 급매물을 내는 사람이 본의 아니게 뭐 남편 회사가 부도날 것 같아서 빨리 집 팔아서 이만저만 이런 얘기를 본의 아니게 듣게 돼요. 그럼 그걸 전문 직업인인 여러분이 딱 듣게 되는 순간 오케이. 세탁소 가서 얘기해줘. 야, 302호 아줌마 도망간단다. 부도난단다. 신용품가 니네 외상값이 때문에 빨리 가 받아라. 막 이런 거. 온 동네 300여 아줌마. 야, 니네 부도났어? 어떻게 알아? 개공이가 다 불었다고. 그 아저씨가 지금 다 소문냈다고. 그 얼굴 들고 다니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지켜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자 사장인 개공이가 알았어. 내가 입 다물게. 밑에 것들을 시켜서 떠들게 해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은 사장님만 지켜요? 아래 사람도 다 지켜야 되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보면 비밀 준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지키는 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지켜야 돼. 등을 동그라미 딱 치는 순간 등에는 둘째 줄의 끝에 있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도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 이런 걸 갖고 물어볼 수 있지. 그리고 또 하나가 자 나머지는 다 이해하지만 오늘 저한테 들어야 되는 게 쌍가로 2번은 꼭 들으셔야 돼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밀 준수 의무는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반하여 벌할 수 없는 둘째 줄 맨 끝에 보면 무슨 불벌죄요? 반의사 불벌죄. 그거는 이제 저한테 설명을 좀 들으시면 편안하게 갈 수 있겠죠. 자 여기 잠깐 보시죠. 자, 여러분들 그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뭐냐? 사실 조금 더 이제 수업을 더 들어가면 반의사 불벌죄하고 이제 구별되는 개념이 우리 형법에 친고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친고죄하고 반의사 불벌죄는 다른데 지금 그걸 얘기를 다 하면 이게 형법 수업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기초니까 제가 반의사 불벌죄만 얘기할게요. 자, 우리 형법에 보면 반의사 불벌죄는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폭행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협박죄라든지 또는 대표적인 게 명예훼손죄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아시겠지만 또 사자 명예훼손죄라는 게 사자가 뭐예요? 사자.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또 친고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음 중 친고죄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옛날 사실 문제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그거까지 할 여유는 없고 제가 요것만 얘기할게요. 이 반의사 불벌죄라는 건 뭐냐면 잘 봐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죄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표현을 해요. 나는 못 알아먹겠다. 자, 더 쉽게 얘기해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본 다음에 벌할지 불은 안일 불자니까 말지 정하는 죄라 이 얘기예요. 난 그래도 못 알아먹겠다. 더 쉽게 얘기해 줄게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처벌을 받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불이니까 뭐예요? 안 받는 죄를 반의사 불벌죄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도 나는 못 알아먹겠다. 자, 최선 다해줄게. 폭행이 뭔지는 알 테니까. 자, 우리 좀 전에 쉬는 시간 가졌는데요. 쉬는 시간에 요 우리 학원 창문 너머로 자 아침 대바람부터 아니면 술 먹고 밖에 싸우나 봐. 막 욕지거리하고 난리 났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보니까 내려다 보니까 막 난리가 났어 지금. 막 육지거래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112에다 신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여기 지금 학원아 에듀윌 앞인데 아 이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 하겠다고 지금 빨리 좀 와서 좀 해결해 달라고 해서 이제 딱 와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가해자고 이 사람이 피해자라고 칠게요. 그냥 예를 들어. 그러면 경찰서 연행대 가겠죠. 그럼 뭐라 그래 경찰? 아 빨리 합의하시라고. 아이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아침부터 뭐 하시는지 말이지 지금 좋게 합의하시라고 끝내시라고. 그래서 만약에 합의했어. 그러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를 해줬다는 것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그러면 처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 저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합의 못해요. 합의 못해주겠다 이거야. 그럼 처벌을 그렇지. 그러니까 원한다는 표시잖아. 그러니까 합의를 해줬다는 것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받는다. 합의를 못해준다는 건 처벌을 원한다. 그럼 처벌을 받아라. 그게 바로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래서 이 반의사 불벌죄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맨 마지막에 무슨 죄가 있어요. 명예훼손. 아까 자 동네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죠. 야 302호 친구야 니네 붙어놨어? 왜? 아니 개공이가 얘기 다 해서 다 알아 동네 사람들이. 얼굴 달리고 다닐 수가 있나. 그래서 이 내용의 가닥으로 본다라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비밀 준수와 관련된 내용도 여기에 하나의 내용으로 연결해서 이해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죄를 무슨 죄라 그런다고요? 반의사 불벌죄.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우리 중개사법 문제 푸실 때 공인중개사법 문제 풀 때 반의사 불벌죄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딱 나오면 읽을 것도 없어. LI 비밀준수 딱 쓰면 그냥 합격장 줘요. 제가 뭐고.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어. 더 이상 들어가서 뭐 형법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일단 요거만 알아두세요. 기초강의 때.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두 문제에서 네 문제가 나온다. 올해도 29회 때도 반의사 불벌죄, 28회 때도 반의사 불벌죄. 최근 3년 안에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자, 그럼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 오른쪽 51페이지 보시죠. 자, 51페이지 딱 보면 자, 큰 번호 3번 대상물의 무슨 의무? 확인 설명 의무 진짜 잘 나옵니다. 빠진 적이 없어요. 특히 여기에 이제 올해 여러분들 그 29회와 올해 30회 오면서 개정된 게 여기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형광펜 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일단 제가 기초적인 거 좀 읽어줄게요. 자, 쌍가로 1번을 딱 읽어보고 시작하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이라고 써 있죠. 취득 동그라미. 자, 취득 동그라미. 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토지대장 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라고 돼 있나요? 근거자료 동그라미. 자, 일단 두 가지만 먼저 기억하세요. 자, 동그라미 친 거 두 개가 뭐예요? 취득하고 근거자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저만 보면 돼요. 지금 이걸 보면서 느낌이 안 떠올라. 그래서 이제 제가 자,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있는 확인, 설명, 의무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갖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해를 시켜볼게요. 자, 어떤 그림을 그릴까? 여러분은 그냥 매주 이런 거 못 느껴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러 오면 아무 생각 없이 막 올라오고 떠드는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하고 오는 것 같아요. 예, 많이 해요. 예,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대충 술 처먹고 올라와서 베개거린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전 술도 잘 못 먹고요. 자, 아무 생각 없이 올라오지 않아요. 항상 생각을 해요. 왜? 어떤 그림을 그리면 이 많은 사람이 다 이해를 할까? 20대부터 70대까지. 자,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 제일 여러분이 많이 한 게 바로 은행융자인 것 같아. 그래서 은행융자 받은 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A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주택이 3억짜리야. 근데 이 주택을 A가 살 때, 아파트를 살 때 은행융자를 1억을 대출받아서 살 수 있죠. 이거 아주 스탠다드한 사례예요. 다 이해할 수 있어. 다들 뭐 결혼한 집장만 해보시면 다 아는 건데, 근데 은행융자 1억을 만약에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등기사항 증명서 을구에는요, 물어보겠습니다. 1억이라고 나올까요? 등기부에는 채권 최고액이라고 나올까요? 자, 그럼 채권 최고액이 얼마라고 나올까요? 1억. 1억 2천 정도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좀 젊으신 뭐 22, 23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그 친구들은 선생님, 아니 제가 1억을 빌렸는데요. 왜 등기부에는 1억 2천이라고 써 있어요?
전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게 채권 최고액이 도대체 뭐예요? 이러고 쉬는 시간마다 질문해요. 제가 지금 학원 5군데를 에듀에 강의하는데 제일 젊은 친구들이 많은 데가 이 질문 받은 게 부평이 있거든요. 부평엔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왜 1억을 빌렸는데 1억 2천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제가 답변을 뭐라고 해준 줄 알아요? 작년에도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봐. 엄마는 경험이 많아. 근데 네가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가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르겠다 그러면 다음 주에 나한테 와. 라고 내가 일부러 넘기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 안 와. 엄마가 자세하게 설명해 줬나 봐. 엄마가 몸으로 느끼겠지.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억을 빌렸지만 이거는 실제 채무액이에요, 아니에요? 실제 채무액은 1억이죠. 예, 그러나 나중에 뭐 이자가 밀릴 수도 있고 또 경매를 붙이게 되면 또 실행 비용도 들어가고 그런 걸 봐서 조금 많이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저당이라 그래요. 이걸 근저당이라 그래요. 근저당이라고 표현을. 너무 대답이 일치되는 거 아니에요? 자, 예, 알겠어요. 융자는 몸에 뱉네. 자, 알겠어요. 자, 너무 자연스럽네. 물어보지 않아도 근저당이 자동으로 나오네. 자, 그래서 이게 근저당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A는 대출을 1억을 받았으면 이자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죠. 근데 이제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이럴 때는 아무 상관 1억 정도 이자 몇십만 원 낼 수 있는데 아니 살다 보면 또 이게 굴곡이 있잖아요. 아, 이제 이자 내기가 힘들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아 이거 이자 부담스럽네. 괜히 집을 샀나? 그냥 전세 살 걸 하다가 아 안 되겠다. 이게 팔아야 되겠다. 이거 이자 부담 내서 이거 살 수가 있나? 해서 이제 여기 와서 저 개공인님, 자 사실은 아 집은 참 마음에 드는데 은행 융자 때문에 부담스러워 집을 좀 팔아주세요. 하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해서 이제 B라는 매수인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이 이 동네에 전세 2억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집주인이 내년 2월에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올려달래요. 그럼 올려달라고 할 바에는 그냥 집을 사버리겠다는 분들도 있다 없다? 말 그대로 실수요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자기는 한 2억 정도 있대. 근데 집을 보면 2억짜리인데 전세 2억이면 자기보다 전세가 2억이면 매가는 3억 정도는 되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 집은 봐야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전세가 2억이 있다고 2억 원짜리 매매집을 보여주면요. 짐 다 줄여서 가야 되잖아. 이해 가요? 그럼 깝깝해서 살겠냐고. 그럼 전세 2억 산다는 얘기는 3억 정도 되는 집은 봐야 될 거 아니야. 보여줬어. 근데 딱 맞는 게 뭐냐면 자기 자본금이 2억밖에 없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기지를 발휘해서 선생님 딱 됐네. 요거 은행융자 1억 요거 딱 승계하시면 되잖아요. 요거를 이제 나중에 기본서를 읽어보거나 판례를 보면 이렇게 은행융자를 떠안고 집을 사는 거를 좀 유식한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말을 써요.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건 뭐냐면 자 은행융자 1억 받은 거 있죠. 이걸 얘가 떠안았지. 그럼 얘는 채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면책되면서 얘가 그거를 인수하는 거니까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안 좋아지네. 자, 죄송해요. 그래서 기초 땐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런 건 심화 때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실수했네. 자, 그냥 융자 이빠이 땡기자 이런 얘기만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자, 그러면 용어 안 쓸게요. 자, 따라서 자, 얘가 은행융자 승계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가 마음에 든대. 그러면 얘는 자 개공인은 여기 있는 얘한테 은행융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공인중개사법 제25조를 여기다 넣어서 표현을 한다면 가운데 있는 개공인은 자 가운데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집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확인해서 권리를 취득, 여러분들 좀 전에 취득이란 말 동그라미 칠한 얘기한 거 기억나요?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런데 가운데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요. 의무니까 꼭 하셔야 돼요. 꼭 해야 돼서 의무라는 표현이니까 확인, 설명, 의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잘 봐요. 은행융자가 얼마가 있는지는 뭘 띄워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등기부를 보여주고 해야 되니까 제가 좀 전에 근거자료 동그라미 치세요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취득이라는 말과 근거자료라는 말을 동그라미를 치신 걸 어떤 그림을 그릴까 이해시켜보면 제일 쉬운 그림이 이 그림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B는요. 자 은행융자 1억 있는 거 알았죠? 그럼 그거 승계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지금 얘한테 얼마만 건네면 돼? 2억만 건네면 되잖아. 그럼 계약서에다 그 조건으로 계약서를 써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첫 번째, 확인 설명의 상대방이 누구냐를 따져보면 확인 설명의 상대방은 권리를 뭐하고자 하는 자? 취득. 자, 확인 설명의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자, 입으로만 때워요. 근거자료 제시해요.
그렇죠. 자료 제시한 다음에 해야지. 입으로만 떼요. 저기요, 은행융자 1억 있어요. B가 아니 그럼 뭐 좀 보여줘. 아니 그냥 믿고 해. 아, 그럼 뭘 사람을 못 믿고 그래. 그냥 1억 있으면 그냥 2억 쓰면 되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등기부 보여주면서 확인 정확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다면 이 확인 설명 의무의 주체는 누구냐? 이 그림에서 의무의 주체는 누구예요? 개공이. 그래서 상대방이 누구냐? 방법이 어떻게 하냐? 의무가 누구냐라는 것을 교재를 딱 보면 1번, 2번, 3번이 밑에 의무자. 상대방, 방법, 땅땅땅, 쌍가로 2번에 1, 2, 3 나오는 거 보이죠?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확인 설명 의무자. 딱 보자마자 의무자는 누구? 개공이.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확인 설명의 상대방. 자, 이 집의 은행융자 누가 몰라? 매수인이 모르잖아. 둘째 줄에 보면 뭐 하고자 하는 자.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 대해서만 하면 돼. 매도인한테는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가 지발로 가서 은행융자 받았는데 걔한테 뭐하러 설명을 하냐 이 말이에요. 3번 확인 설명의 방법. 입으로만 믿어. 믿고 하라고 라고 얘기해요. 근거자료 제시해요. 근거자료. 그러니까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근거자료 보이잖아. 그림 하나 그리니까 확실하게 다 연결되죠. 이게 확인 설명이야. 그런데 제가 그 많은 확인 설명 중에서 오늘 그린 거는 은행융자 갖고 예를 들었죠. 그러면 확인 설명은 온리 은행융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요걸 이제 상식적인 의미로 본다라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의 시험 공부는 어떤 내용을 설명할까 하는 부분들이 그 밑에 박스를 보면 쌍가로 3번에 확인 설명의 사항 박스 안에 1번부터 9번까지 보여요. 자,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5, 6, 7, 8 묶으세요. 자, 박스 안에 5번, 6번, 7번, 8번 묶으세요. 자, 5번에 수도 전기할 때 숫자 동그라미. 자, 6번에 벽면 도배할 때 벽자 동그라미. 8번에 도로라 할 때 도자 동그라미. 자, 그러면 동그라미 친 걸 읽어보면 수벽도가 되죠. 숫자 벽자를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벽수도가 되는 순간 선생님 지난주에도 벽수도 들었잖아요 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예? 들어요? 예, 지난주에 어디서 배웠냐면 45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앞으로 공부의 방향은 이렇게 바뀔 거예요. 45페이지 보면 봐봐요. 거기에 벽수도라고 동그라미 쳐 있죠. 예, 그래서 내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이유는 안 배웠단 말을 못하게 하려고. 예, 딱 기억은 안 나도 안 배웠단 말은 못해. 동그라미가 쳐 있어. 그래서 벽수도. 도가 뭐예요? 도로 대중교통 같은 이만저만 입지 조건 및 자, 뒤에 보면 일조 소음 같은 환경 조건이 같이 붙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은 7번, 8번을 떨어뜨려 놨잖아요. 그쵸? 자, 이왕 하는 거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자, 오늘 배우고 있는 51페이지 박스 안에서 9번이 뭔가 보세요. 자, 9번이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뭐 취득함에 따라 부담을 조세의 종류 써 있죠. 그런데 그게 지난주 배웠던 45페이지 전속을 체결했을 때 공개사항 박스에는 없어. 한번 찾아봐 봐봐요. 45페이지 A, B, C, D, E, F, G 있잖아요. 45. 51과 45를 같이 왔다 갔다 하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취득과 관련된 조세가 없잖아.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내느냐. 취득과 관련된 조세 종류세율을 지난주에 배웠던 전속중개계약 배울 때 거기다 넣어. 그래갖고 아닌 거 찾아봐. 골라봐. 이러고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임선정이 지금 얘기한 이 취지를 못 알아먹어서 선배들이 시험을 망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기초 강의 때 끝나지만 이제 기본 심화 가서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암기를 해야 될 포인트가 왔을 때 그거를 얼마나 내 걸로 만들어서 여기 땅 딱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나눠지는 거지. 이거를 이해 못하는 선배들이 과연 있을까? 선배들은 은행융자 받아서 집 산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노원에?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합격 불합격이 나눠져요. 자, 대표적으로 제 과목이 좀 치사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더 보여줄까요? 오늘 지금 보고 있는 51페이지 박스에 4번 봐봐요. 4번. 박스 안에 동그라미 4번 제목이 뭐? 토지 이용 계획 플러스 공법상 거래 규제 이용 제한 보이죠? 그러면 오늘 앞에 봐봐. 앞에. 자, 45페이지 박스. 거기에서 F. 거기 보면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등 거래 규제 이용 제한은 별 의미가 없지. 근데 앞에 거기 토지 이용 계획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 그 전속에다 F번 앞에다 토지이용 계획을 넣었다 치자. 넣어서 딱 넣었을 때 야야야 토지이용 계획은 확인 설명에 나오잖아. 아유 이 전속에다 넣으면 되겠어? 선생님 저는 막 답이 손을 흔들어요 선생님. 하려면 이제 1차가 되고 5월 달부터 열심히 6개월 동안 달달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 시즌이 와. 그때 양보 안 할 거야 이제. 1차 뭐 개론이 안 돼 이제 양보 안 해 나는. 2차만 하라 그럴 거야 이제. 그때 이제 못 버티면 2차 포기하는 거고 1차 돼서 2차 할 수 있는 영역 되면 1, 2차 동차 합격이 돼요. 그때를 알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일단 1차 양보해. 초반에는. 근데 이제 3월 넘어가면서 양보 안 해요. 2차 제 거 하라고 1차 그만하라 그럴 거예요 제가. 예. 그때 본인이 끝까지 가려면 지금 1차를 열심히 좀 해놔야 돼요. 지금 이거 암기는 후반에 하는 게 더 좋거든. 초반에 해봐야 까먹으니까. 하여튼 어떤 형식인지는 알겠어요? 아,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설명해. 자, 여러분이 증인 서요. 자, 칠판. 자, 이제 이건 잠깐 보류. 자, 이 그림 확인하세요. 분명히 개공이가 B한테 이 집에 은행융자 있다고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자, 했죠? 자자자. 저도요, 여러분한테 벽수도 있다는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안 배웠다고 말을 못하지. 왜? 45페이지를 딱 피니까 벽수도가 동그라미 쳐 있어, 안 써 있어? 쳐 있는 순간 기억이 안 나도 뭐 하긴 했는가벼. 자기가 동그라미 쳤으니까 꽥소리를 못 하잖아. 근데 봐봐요. 분명히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얘가 집을 샀는데 잘 봐요. 샀는데 집을 사가지고 석 달 만에 집값이 쭉쭉 떨어지니까 벌써 석 달 만에 집값이 5천만 원이나 떨어진 거야. 국가에서 각종 규제를 강력하게 발휘하다 보니까. 이해 가요? 그럼 여기 있는 B는요. 자 질문. B는 확인 설명 들은 거예요? 안 들어서 안 들은 거예요? 들어도 안 들은 거예요? 들어도 안 들었다고 여기다 갑자기 몇 달 있다 와서 쌩오리발을 내미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개공이로서 아니 여보세요. 지금 계약이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 와서 헛소리 삘삘. 여보세요. 내 지금 암만 생각했는데 참고 있었는데 나는 이거 못 들었다고. 증거 있냐고. 그럼 여러분들은요. 저는 증거가 있어 없어 벽수도 했다라는. 동그라미가 쳐 있잖아. 근데 여러분은 봐봐. 증거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확인 설명서라는 서식을 작성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거 확인 설명서는요. 자 틀려도 돼. 멋있게 틀려요. 자 여기 등장인물을 잘 보시면 답이 있다고 생각해. 등장인물 몇 명? 3명. 맞죠? A, B, C. 그럼 몇 통 작성? 3통 작성해서 자 A, B, C 이름 쓰고 도장 다 찍어. 한 통씩 나눠 가져. 그 순간 여기는 C가 피한. 너 일로 와봐. 이건 네가 지금 이름 쓰고 도장 찍. 이 양반이 으떠대고 오리발 내밀어 하는 순간 꽥소리 못 하잖아. 여러분이 벽수도 동그라미 친 거 딱 보고 안 배웠다고 못 하듯이. 그러니까 그것처럼 딱 작성해 놓는 거야. 그리고 나서 훗날 오리발 내밀면 미치잖아. 그래서 이거를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요 3년을 보존하는데 자 요게 올해 30회 시험에 이제 나올 겁니다. 지금부터 형광펜 드세요. 자, 나 나올 거 내가 미리 가르쳐 줄게요. 자, 내년 10월에 나올 거. 자, 52페이지를 잘 보시고 자, 형광펜 드시고 자, 내려오시죠. 자, 52페이지 위에서 쭉 내려오면 쌍가로 5번이 있고요. 맨 위에요. 동그라미 1번, 2번이 있죠. 동그라미 2번 별표 3개.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책이 다릅니다. 자, 작년 책 봐도 돼요 하시는 분들. 자, 개공이는 확인 설명서를 작년 교재는 사본을 3년 보존한다 써 있어서 사본을. 그런데 요번에 법이 바뀐 거야. 사본을 3년 보존해요. 원본이든 사본이든 전자문서든 3년 보존해요. 원본이든 사본이든 전사문서든 다 3년 보존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 가요? 그럼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다만 전자문서부터 현관펜 싹 다 칠하세요. 이거 다 개정된 거야 올해. 다만은 다 신설이고. 자, 다만 확인 설명사항이 전자문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써 있는데 공인전자문서센터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거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올해와 작년과 올해 차이점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올해 이제 시험에 나올 부분인데 자, 칠판. 올해 그 시험 요령에 올해 30회 시험 때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시험 요령에 실무 부분에 있잖아요. 전자계약서 제도가 도입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제가 우리 시험 끝나고 여행 가서도 우리 같이 강의하는 우리 장석대 교수님, 한배영 교수님 셋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회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전제계약서 제도를 원고를 어떻게 쓸까? 교수님들 좀 팁 좀 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원고를 집필했는데 이 전자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요. 여러분들 우리 국토교통부 홈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국토교통부 홈피에 딱 접속을 해보면은요. 여기에 전자계약서 작성하는 난이 있거든요. 그거를 딱 클릭하고 들어가. 그럼 이 전자계약서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계약서를 사무실에서 인쇄기에서 프린트 딱 나오면 직접 워드 쳐서 거기다 써야 안 써요? 쓰잖아요. 워드 작업해서 프린트 뽑고 도장 찍고 이름 쓰고 하잖아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국토부 홈피에 오면 개공이가 본인 인증 거칠 수 있죠. 본인 인증 절차 딱 거치면 여기 계약서 폼이 떠요. 화면에. 그럼 화면에 뜨면 자 매매계약서 기준으로 금액이면 뭐면 다 적어야 안 적어요? 적죠. 그리고 이제 개공인은 인증했고요. 매도인 매수인 있을 수 있죠. 걔네들도 인증을 해. 매도인 매수인 한 번씩 와서 인증을 해. 그리고 나서 엔터키 딱 누르면 잘 봐요. 요 계약서가 국토부 홈피 서버에 딱 보관이 되는 거야. 이해 가요? 딱 보관이 되면 매도인 매수인이 야 내가 언제 3억에 팔았어? 매수인 나 그때 3억에 산다는 얘기 한 적 없고 일로 와봐. 앉아봐. 해서 국토부 홈피 딱 들어가서 하면요. 본인 인증 절차 거친 거 여기 다 있어요? 없어요? 그럼 굳이 이거를 몇 년 보관할 필요가 있나? 없다는 거야. 잠깐 기다려. 근데 이 계약서는 5년 보관해야 돼요. 좀 이따 바로 할 거예요. 플러스 요거 전에 또 여기도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확인 설명서 있죠. 이 확인 설명서도 서식이 나와. 그럼 거기다도 인증 절차 걸쳐서 다 작성을 해. 그래서 엔터키 딱 누르면 자 국토부 홈피 서버에 보관돼요? 안 돼요? 그럼 확인 설명서 몇 년 보죠? 3년. 근데 굳이 보관할 필요 있나? 나중에 야 개공이 내가 너한테 은행융자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시라고. 여기 국가가 인정하는 국가 홈피에 들어가도 내가 설명했다고 여기 다 써있고 당신 그날 다 본인 인증 다 해서 찍고 끝났는데 이 양반이 어디다 대고 소리 하냐고. 그럼 법정에 가. 그럼 판사가 이거 봐 안 봐? 봐. 그럼 이건 국가 홈피인 거 맞죠? 그럼 판사는 개공이 편 들어요? 매수인 편 들어? 당연한 거지. 다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꼭소리를 못하지. 그러니까 이거야. 그래서 이제는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이런 것들을 굳이 하지 말고 이 연태력 홈피에 와서 하라는 거예요. 이걸 국토교통 홈피에 와서. 근데 이게 하면 뭐가 좋은 점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매매계약과 관련된 부분일 때는 잠시 후에 3교시에 배우는 부동산 거래신고 있죠. 부동산 거래신고 한 거를 의제를 해줘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일 때는요. 여러분들 그동안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거 확정일자 받은 걸로 그냥 인정해줘. 국가에서 이렇게 다 확인해 주는 거 아니야. 그 확정일자 뭐하러 동사무소 또 가? 홈피에 지금 다 떠 있는데. 우리가 인정해 줄게. 그러면 여러분들도 번거로움이 많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걸로 하란 얘기야. 그리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야 니네 지금 대출 받아 집 살 거지. 네. 땡땡 은행에서 정확히 말하면 KB은행이라고 돼 있는데 기본세는 KB라는 건 뺐어요. 왜냐하면 또 특정 메이커일 수 있으니까. 대출도 일정하게 자 은행 금리 국가에서 인정하는 거니까 좀 감면해 준대. 그러니까 대출 받을 때도 유리해 이거야. 근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나 없겠나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왜? 지금 이 매매계약서에는요. 잘 생각해 봐요. 여기다 거래 금액을 적어야 안 적어요? 적지. 그럼 여러분이 3억 주고 집을 샀어. 그럼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전부 3억에 샀으면 3억에 써요. 다운계약서 쓴 적도 있어. 그럼 다운계약서 써서 서버에다 보관할 거야. 부담스럽지 않아? 어떻게 2억 7천이라고 하자 신고를. 그래서 서버에 보관하자. 나중에 이제 이건 딱 걸린 거 아니야. 빼도 박도 못하지.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해요?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쓰는 게 나아? 난 그래서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 그 대신 국가는 정당하게 하는 사람은 편의사항도 제공하고 금리도 좀 깎아줄게. 대출 이율도 깎아줄게 이렇게 되는데 글쎄 대출 이율보다는 다운계약서 세금 포탈이 더 클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활용할지 안 할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걸 하려면 거기 절차를 제가 지금 기본서 작업에 다 넣어놨거든요. 되게 복잡해. 그러니까 이걸 또 컴퓨터를 잘해야 돼. 근데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이게 사무실에 컴퓨터 못 하시는 분들은 더 복잡해. 잘못하다 큰일 나나 싶어갖고 또 안 돼. 근데 나중에 서버에 보관된 줄 알고 봤더니 몇 달 있다 보관이 안 돼 있어. 야 계약서 없다 또. 그 계약은 어떻게 된 거야?
나중에 그럴 바에 이란 씨 그냥 쓸 걸 괜히 여기다 해가지고 그러면 또 매도인매수인 불러가지고 또 다시 쓰자 그러면 못 쓴다 그러고 그러면 1,000만 원 깎아달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복비해서 다 토해내야 되고 막 난리 나지 않을까 싶어 내가 볼 때 초창기에는. 그래서 글쎄요 실효성이 있을지. 그래서 제가 요 기본서에다 실무 그 5장에다 자세하게 넣어놨으니까 12월에 기본서 나오면 내 1월에 다시 얘기해 줄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 확인 설명 끝났어. 자 이제 계약서 써야지. 그래서 이제 드디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요. 자 지난도 얘기했지만 거래는 거래 내용이 매매면 무슨 계약서? 매매계약서. 임대차면 임대차 계약서를 총칭하는 게 거래계약서야. 그래서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 계약서의 서식에 대해서는 법의 규정이 없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시는 기초서 52페이지 맨 밑에 보실래요? 자 52페이지 맨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거래계약서 서식이라고 있나 한번 봐주세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공이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자 맨 마지막 밑줄을 좀 쳐주세요. 권장하여야 한다. 권장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화가 날 수 있지만 처음 바퀴 돌 때 이걸 좀 개념을 좀 잘 잡아두세요. 자 제가 우리 중개사법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 과목은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 말장난이 심합니다. 근데 자 절 잠깐 보세요. 만약에 그 말 때문에 지금 화가 엄청 난다면 저한테 오늘 들어드리는 샘플로 화를 엄청나게 내고 가세요. 자 병역법에 보면 대한민국 성인 남자 원칙적으로 군대에 가야 한다예요. 군대에 갈 수 있다예요. 응? 갈 수 있다 아니에요? 가야 한다와 갈 수 있다는 말장난이라며요. 그러면 군대에 가야 한다를 군대에 갈 수 있다로 만약에 법이 바뀌었다고 치자. 그럼 갈 수 있다는 얘기는 꼭 가야 돼요? 안 가도 돼? 안 가도 되면 갈 놈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은 가야 한다와 갈 수 있다가 말장난이라며. 아 짜증나 라며요. 근데요 가야 한다와 갈 수 있다가 바뀌는 순간이요 엄청난 변화가 생겨요. 그만큼 법조문에는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가 그렇게 달라요. 제 말 무슨 말 충분히 공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화를 내시면 안 돼요. 충분히 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정말 중요한 표현이구나라는 감각을 인식을 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화를 내지 마시고. 그렇다면 오늘도 지금 보는 거 맨 마지막에 보세요. 권장할 수 있다예요? 하여야 한다야? 그 말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는 안 하고 있어요. 야 그럼 우리 앞으로 실무할 때 어떻게 계약서를 쓰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잘 봐봐요. 그동안 여러분이 이사 다니면서 지금 집에 혹시 장롱안에 과거 전세계약서 쓴 거, 여기 집 사면 상계동 아파트 집 살 때 썼던 계약서, 요거 팔고 요번에 중계동 아파트 계약서 쓸 때 썼던 거 계약서를 쫙 10% 나열해 보면 대동소이하지만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장을 안 하고 있어. 하지만 어떻게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냐?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 해답이 저기 숨어져 있어요. 자 오른쪽 53페이지 맨 위에 제목이 뭐예요? 거래계약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그 기억부터 지읒번까지를 넣어서 만들어 쓰라는 얘기야. 그러면 기억부터 지읒번까지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비슷한 거야. 하지만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이 계약서의 왼쪽 밑에 있던 오른쪽 밑에 있던 맨 위에 있던 중요한 거 아니잖아. 거래계약서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만 들어가면 되지. 가로 열고 왼쪽 구탱이 밑에 물건의 표시 이해 가요? 위쪽에 가운데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위치는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칸의 크기가 다를 수는 있지만 내용을 보면 그게 그거였던 거야. 제 말 이해해요? 하지만 대동소이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인도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기한 그 밖에 약정 내용이 있는데 동그라미 이응번 하나만 기억하시면 일단 기초 강의 때는 면피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응번이 뭐예요? 그렇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인 거 맞죠? 그래서 그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가만히 집에 가서 복습할 게가 있어서 훑어보시면 상식 아니야? 하는 정도 느낌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계약서를 쓰고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전문인이 되실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를 암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 그래서 이제 3월 5월 가면서부터 애워야 돼. 근데 또 오늘부터 애운다고 거물개거 물건 개중구 이런 거 하지 마.
허물개가 물건 개중구가 개가 뭔 개인지가 알아. 아인지 어인지 옆에 개인지 뭔 개인지 알게 뭐야. 되지도 않는 거 하지도 마 그런 거. 내가 다 해줄 테니까요. 예, 일단 1차에다 먼저 하라고요. 자, 그래서 그때 가서 빡세게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올해 작년 책과 올해 교재의 차이. 자, 밑에 동그라미 5번 별표 3개. 자, 맨 밑에 동그라미 5번 별표 3개. 자, 거기도 좀 전에 확인 설명서 했던 내용들이 같이 이렇게 써 있는데, 자, 개공인은 중개가 완성된 때는 계약서 작성해야 되는 거 맞죠? 몇 부 작성해요? 3부. 매도인, 매수인, 개공이. 집주인, 세입자, 개공이 3부 작성합니다. 작년까지는 4번이라고 되어 있으면 지금은 원본, 4번, 전자문서 몇 년 보존? 5년. 하지만 국토교통부 홈피에 들어가서 확인 설명서와 마찬가지로 거래계약서도 작성해서 보관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바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어 있을 때에는 굳이 5년 보관 안 해도 되잖아. 국토교통부 홈피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있으니까 요거 올해 시험에 꼭 나올 겁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이해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챕터 7 조금만 진도 나갈게요. 자, 그래서 오늘 그 7장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는데요. 요 파트가 내용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조금 세이브해서 타이트하게 가겠습니다. 자, 7장과 관련된 부분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파트가 그 과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이게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28회 때, 29회 때 요때까지 지금 2번 시험을 시행했는데 28회 때 5개, 29회 때도 4개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올해 30회 시험 여러분들 대비하는 여러분한테도 4개에서 6문제 나와요. 한 챕터에서.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파트는 무조건 그냥 고득점 파트다. 근데 좀 내용이 많아. 공부할 것도 많고. 자, 그래서 일단 이 책은 첫 번째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외국인 등의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신고하는 경우와 허가받아야 되는 경우의 설명. 마지막으로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규정은 과거에 28회 전까지는요. 우리 공법, 자 요새 우리 그 김희상 교수 강의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죠. 거기에 있었던 게 요게 공법에서 제과목으로 이관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수업을 들어보면 거의 그냥 냄새가 공법 필 냄새가 되게 많이 나. 국회법 냄새가. 지금까지도 잔재가 많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3개가 되는데 보통 그 시험에 나오는 그 빈도를 보면 여기서 보통 한 2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내는 게 관행이에요. 근데 안 빠집니다. 올해도 이거 나올 거야.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여기서 한 2개에서 3개 나올 때 있고요. 이런 식으로 거의 문제가 이런 패턴으로 나와요. 그래서 4개에서 6문제까지 출제합니다. 자, 알아두십시오. 자, 그럼 오늘은 요 부동산 거래 신고부터 제가 들어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그 54페이지 보면 거래 신고제도 있는데 그 읽으면 시간만 다 가. 제가 기초니까 쉽게 한번 개념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한테 시간 주시고요. 별표 좀 이따가. 자, 좀 이따 하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설명 들어봐요. 제가 그 첫째 차에 보면 우리 중개업의 연역이다 유래라는 얘기를 강의를 하면서 자, 84년도 4월 달부터 시행된 법이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오면서 이게 2006년도 1월 1일부터 자, 노무현 정부 때 가장 중요한 골자는 뭐였냐면 살아왔잖아요, 저하고. 그때 노무현 정부 때 가장 중요한 골자는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였어. 그때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요? 자, 기억났으면 좋겠는데 1가구 2주택 있죠. 1가구 2주택일 때 양도소득세가 50%예요. 그리고 1가구 3주택 있죠. 1가구 3주택일 땐 양도소득세가 60%예요. 그래갖고 이때 뭐 세금 폭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물리는 나라는 없다. 이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뉴스 나왔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때도 세금 뭐 계속 늘리고 있고 지금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거 지금까지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가에서 야야 법 바꿔. 이거 안 되겠네. 해서 2006년도 1월 1일부터 법이 뭐로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요. 자, 그런데 여기부터 바뀌면서 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제목의 내용이 뭐냐? 요거 밑줄 치는 게 뭐라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국가에서는 1가구 2주택은 양도세를 50% 때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 때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 상계동에 집이 하나 있어. 근데 요번에 중계동에다 아파트 하나 더 샀어. 근데 이걸 2억 주고 샀어. 그랬더니 집값이 1년 만에 3억이 됐어. 그럼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때리는 거 맞죠? 그러면 이게 차익이 얼마? 몇 주택? 2주택. 그러면 양도소득세 1억에 50%면 얼마? 5천만 원이 양도소득세예요. 이해 가요? 5천만 원 먹긴 뭘 먹어? 이 집 살 때 취득세 내고 뭐 내고 뭐 내고 하면 5천도 못 먹지.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내가 바보야? 이걸 3억에 팔았다고 내가 신고할 것 같아? 나 이 미쳤어 내가 2억 7천에 쓸 거야. 하고서 다운계약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가 이걸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국가가 야 니네 2억 7천에 자꾸 샀다 그러는데 알았어. 내 니들 가만 안 놔둬. 야 법 바꿔. 앞으로는 부동산이 거래가 되면 와서 신고해. 그럼 여러분은 얼마에 신고하면 돼 지금? 2억 7천. 그러면 노원구청 들어오시라고. 매도인 매수인 들어오시라고. 왜? 이 동네 2억 7천짜리가 없어. 이 양반들이 장난하고 앉아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금방 노원구청에서는 알 수 있냐면 저도 예전에 중개사무실에 해봤다 그랬잖아요. 부동산에 전화가 와. 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여기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인데요. 뭐 좀 물어봅시다. 네. 거기 저 지금 상계동에 그 상계 아파트 그 몇 평짜리 그 가격 얼마나 가요? 요새 그거 3억 안 되는 게 있나요? 아유 무슨 소리예요? 다 3억 넘지. 아 그래요? 끊어. 옆 부동산에 또 전화해. 그 저 가격이 얼마나요? 혹시 한 2억 7천짜리? 아유 2억 7천짜리 이 양반이 지금 문제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 다 3억 넘어요. 지금 3억 1천, 3억 2천 가는데 무슨 2억 7천 얘기하냐고. 끊으세요. 니네 둘이 들어와. 니네 둘이 들어와 봐. 이것들이 어디다 대고 2억 7천 장난질이야. 니네들 저 세금 포탈한 거 다 두들길 거야. 하면서 이 거래 신고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느낌을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 거래 신고제는 무슨 세금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요? 양도소득세면 제가 물어볼게요. 매매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 안 하나? 매매는요? 전세는? 아 무슨 집주인이 양도세를 내요. 임대차는? 안 하죠. 그래서 이 지금 좀 있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는 매매일 때 거래 신고를 하는 거야. 전세나 임대차일 때는 안 하는 거야. 왜 안 하느냐? 이 시대적 배경을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나는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게 양도소득세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라니까요. 그러면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보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A가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게 노원구 주택이야. 자 주택은 시세가 3억짜리인데 요 주택을 C라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도와줬는데 이 사람은 영업장 소재지가 성북구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B라는 매수인하고 관계해서 매매 계약을 도와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자,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첫 번째, 매매는 거래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그럼 거래신고 해야 되는 거 맞죠? 며칠 이내 하느냐? 60일 이내 해요. 요게 저번에 9.13 대책 나왔을 때 30일로 바꿀 거다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이거 녹화 때문에 어저녁에 국가법령정보 법제처 들어가서 다 확인해 봤더니 아직까지 이걸 30일로 개정하려는 입법 예고가 안 돼 있어요. 나중에 바뀌면 얘기해 줄게. 근데 여러분들도 그건 이해해야 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시사교양이 아니야.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역사를 배운다면 바뀌지 않고 개정되지 않아. 이미 지나간 거니까. 하지만 우리는 지금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법은 시대적 상황이나 배경에 따라 자꾸 바뀌어요. 그럼 이게 앞으로 또 30일로 바뀔 수 있죠. 그러면 중간에 기본서를 수정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임선정이 잘못이 아니에요. 국가가 법을 바꾸는 걸 어떻게 임선정이가 전화해. 에듀윌 교재를 위해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수험생이 끝날 때까지 바꾸지 말라고. 아니 에듀윌하고 국가정치에 뭔 상관이냐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노원 에듀윌 성깔 부린다고. 이럴 수는 없어. 그러니까 바꿔 지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강의 마이크 들고 있는 지금 현재는 60일이야. 앞으로 어떻게 바뀔진 몰라. 지금 현재는 60일이고요. 자. 그럼 매매할 때 신고해요 안 해요? 며칠이네? 60일. 자 60일 맞아. 그러면 1번 에이 참. 걸벌 물어봐. 노원구청 가서 하는 거지. 참나. 선생님 개공이가 성북구에 있으니까 성북구청 가서 하는 거지 하면서 이제 시험 문제는 여러분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자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노원구청 부동산 소재지, 성북구청 개공이의 사무소 소재지. 경합이 될 수 있죠. 자 한번 찍어 보십시오. 노원인 것 같아요? 성북인 것 같아요?
노원입니다. 자, 헷갈리지 마십시오. 왜 노원이냐면 노원구청 공무원께서 자기 지역의 아파트 시세 파악해야 됩니까? 남우지역 공무원이 남우지역의 아파트 시세 파악해야 됩니까? 자기 지역의 공무원이 자기 지역의 아파트 끼고 있어야지 남우지역 공무원이 남우지역의 아파트를 왜 외웁니까? 그러면 성북구 공무원은 왜 노원권만 해요? 강남, 서초, 송파 다 외워야지. 그 이 사람이 지금 머리가 깨져버리겠죠. 그럼 자기 지역 공무원은 도대체 뭐 하십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한다고요? 노원구청. 그래서 이 노원구청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서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노원구청을 우리는 신고를 하러 간다 그래서 이걸 신고관청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 봐봐요. 얘는 어디 개공이? 성북구 개공이. 그럼 얘는 개설 등록했다 안 했다? 했다. 어디 가서 등록했다? 그러면 여기는 등록하러 간 곳이죠? 여기는 등록관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신고관청과 등록관청은 달라. 자, 이 첫 바퀴 때 외워둬요. 자, 등록관청은 어디 기준 시군구청장? 아니지. 중개사무소 기준 시장군수구청장. 뭐 개공이도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신고관청은 어디 기준 시군구청장? 중개대상물 소재지 시군구청장. 그래서 신고관청과 등록관청은 달라. 물론 성북구 개공이가 성북구 아파트 도와줄 수 있고 노원구 개공이가 노원구 아파트 도와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시험에 30만 명 넘게 보는데 같은 지역보다는 경합시켜야 시험 문제로는 적합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경합시켜서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61은 뭐고 매매는 뭐고 왜 부동산 소재 시군군지는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자세히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죠. 자, 54페이지를 보면 자, 맨 위에 파란 것이 1번 신고 의무자와 신고 대상 찾았어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 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 체결부터 며칠 이내 60 지금 60 나왔잖아. 60일 이내 자 가로는 제가 빼고 읽을게요. 자 60일 이내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 가로 뺄게요. 가로 빼고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로 빼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고 이하 신고관청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이니까 이 그림으로 따지면 노원구청이 된다는 얘기예요. 60일이란 얘기예요. 신고하라 그랬으니까 이 관청을 무슨 관청이라고 부른다? 신고관청이라고 부른다. 그럼 왜 공동으로 하라 그러냐? 이해 못할 게 뭐 있어요? 여기 잠깐 봐봐요. 얘는 무슨 세금 내요? 아니지. 집을 팔았잖아. 집 팔면 무슨 세? 얘는 집 사면. 그러니까 얘는 집을 팔았으면 양도 얘는 집을 샀으면 취득세니까 국가에서는 양도세만 신경 써요. 취득세도 걷어야 돼. 물론 지방세지만 국가에서는 취득세 포탈도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양쪽이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해 가요? 자, 쭉 내려오면 자, 이제 교재 정가운데 형광펜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 보이죠? 자, 기억번에 부동산의 무슨 계약? 그러니까 매매라고 써 있다는 얘기는 옆에 전세나 임대차가 안 써 있지. 그래서 왜 안 써 있는지를 기초를 들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노무현 정부 때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그 시대적 배경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세나 임대차는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닌 거야. 아시겠어요? 자, 밑에 보면 이제 니은번에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에 따른 공급계약 써 있는데 제가 뭐 이거는 간단하게만 샘플 들게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그 상업용지 택지가 그 저번에 2년 전에 한번 택지 분양을 한 적이 있는데 경쟁률이 7,000대 1이었어요. 예, 되자마자 피가 3억이야. 아, 그래갖고 뭐 동네 부동산에 뭐 인근 지역에 부동산까지 와서 난리를 폈는데 누가 됐나 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부동산 업자의 친구가 따라왔다 한번 넣어봤거든요. 걔가 된 거야. 그 자리에서 1억 줄 테니까 팔으라도 안 팔아. 그러다 몇 달 지나니까 피가 3억씩 붙어도 안 팔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피를 3억 받고 팔았다. 그렇다면 차익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럼 세금 내라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디귿번. 다음에 지위의 매매계약이라는 건 스몰 A, B 두 개가 밑에 맨 밑에 박스에 있는데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에 따라서 맨 끝에 자 선정된 지위 보이죠? 선정된 지위 옆으로 화살표. 그게 바로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그 다음 스몰 B번도 맨 끝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보이죠? 그거는 입주권이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이 우리 김희상 교수한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고 오라고요. 지금 안 배운 걸 제가 얘기하면 뭐 하냐고. 그러니까 기초 강의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그다가 이제 공법 시간에 주택법도 배우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배우고 나면 이제 그걸 알게 돼요. 그냥 기초니까 그런갑다 생각하시고요. 자, 오른쪽에 55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노원구청 가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을 신고하는지 내용이 기억번의 인적사항, 니은번의 계약 체결일, 박스 봅니다. 오른쪽 맨 위에요. 자,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 지번 면적, 리을번의 종류, 미은번의 실제 거래 가격. 자, 특히 비읍번, 시옷번 찍으세요. 비읍, 시옷. 현관펜 싹 칠하시라고요. 그리고 제 수업 들을 때는 형광펜 하나씩 준비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별표 막 이러면서 하는 것들은 좀 칠해놔요. 그럼 나중에라도 혹시 뭐 복습 안 하겠지만 하다 보면 이렇게 또 눈에 보일 때가 그럼 눈에 보이면서 보는 것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예, 자, 그래서 비읍 읽어볼게요. 거래 대상 주택에 필요한 맨 끝에 무슨 계획? 자금 조달 계획. 너 돈 어디서 났어? 자, 또 밑에 시옷. 거래 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맨 끝에 입주 예정 시기 있죠. 자, 그래서 비읍번, 시옷번에 조달 계획과 입주 여부와 관련된 부분은 죄송하지만 그 박스 맨 밑에 봐봐요. 박스 밑에 보면 플러스 표시 있으면서 단이라는 단서 보여요? 자, 읽어볼게요. 단, 비읍번하고 시옷번은 일단 투기 과열지구 안에 있어야 되고 3억 원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 한한다고 써 있는데요. 자,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얼굴 보고 있는 데가 서울이죠. 서울은 구가 25개가 있거든요. 25개구 싸그리 다 투기과열지구예요. 이해 가요? 투기과열지구야. 근데 여러분들 서울에 있잖아요. 내가 물어봅시다. 나중에 그 네이버에다 한번 찾아봐. 서울에 아파트 평균 가격이 얼마인지 평균. 비싼 집도 있고 싼 집도 있잖아요. 아파트 평균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응? 예, 자, 저번에 그 통계 나온 거를 보니까, 예, 자,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전부 더해서 n분의 1로 나눠 보니까 아파트 평균 가격이 5억이 좀 넘어요. 평균 가격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평균 가격이. 그러면 평균 가격이 5억이 넘는다는 건 5억 1, 2천 정도 되거든요. 그럼 5억에 산다는 건 그냥 중산층이 되는 거지. 평균적인 삶인 거지. 근데 거기 얼마 이상이래? 그 말은 다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생님 죄송해요. 저희 아파트 2억 9,500에. 예, 알았어. 알겠다고. 알겠는데 그게 평균이 안 되는 거야. 국가에선 그걸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3억 이상이라면 웬만한 그 뉴스에 나오고 이슈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슈되는 지역들은. 그러니까 자 봐봐. 여기 상계동은 여러분이 잘 알잖아. 이 동네 아파트 20평대만 타지자. 20평대 3억 넘어요 안 넘어요? 아 얘기해봐요. 포천에서 온 거야? 아재 포천에서 눈빛을 봐. 아, 다 이 동네 살고 있잖아요 지금. 전세가 3억이 넘는데 지금. 이해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집을 갖고 있는데 선생님 저 이번에 중계동 아파트 하나 사요. 그러면 3억 넘잖아.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돈 어디서 났어? 입증하라는 거야. 뭘 어디서 나내 사업했지? 그럼 국가에서 물어봐. 당신 작년 사업 소득세 1,800만 원 신고해놓고 당신이 어떻게 3억 8천짜리를 지금 2년 만에 사냐고. 방법이 있었다고. 자, 그 당신 사업장 세무조사 한번 들어가야 되겠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저 어머니한테 저 좀 빌린 게 당신 증여세 냈냐고. 아, 그것도 좀 준비해서 내겠다고. 그 나머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당신 상속세 냈냐고. 그것도 준비해서 내겠다고. 다 내라고 돈을. 입증 못할 거면 집 사지 마 이 얘기야. 그리고 이제 입증을 다 했어. 그래서 또 물어봐. 당신 입주할 거냐고. 일단 전세를 좀 놨다. 아, 실소유자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을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투기가열지구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는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여부까지 정확하게 돈 어디서 났는지까지도 입증을 하라는 거야. 그게 근데 입증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집 사지 말란 얘기야 당신. 예. 그냥 지금 살던 데 살아요. 옮기고 예. 애 공부도 못 하는데 중계동으로 옮기고 그러지 말고 예. 그냥 예. 하계동에 있든지 그러면 예. 자, 예. 자, 그다음에 밑에 뭐가 느껴지는 게 있나 보다. 애가 엄마 닮아서 공부를 못 해. 자, 자, 그래서 밑에 세부 절차 단독 신고 이런 것들은 참고하세요. 자, 넘기세요. 자. 자, 넘기시고 자, 뭐 신고 필증, 의제 규정 이런 것들은 나중에 지금 뭐 별 의미 없어요. 자, 오늘 기초 강의 때 한 마디만 더 하고 2교시 마무리할까 싶은데요. 오른쪽 57페이지를 보면 해제 신고라고 있나요? 네, 그거는 뭐냐면 여기 봐봐요. 자, 주택이 지금 3억이죠. 얘가 얘한테 계약금 3천만 원을 건네요, 안 건네요? 건넸죠. 그럼 계약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럼 여기는 개공인은 노원구청에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요, 안 해요?
했지. 그래서 좋게 다 마무리했어. 그러고서 이제 좋게 이제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며칠 있다가 B가 사무실에 전화 왔어요. B가 며칠 있다가 전화 와서 죄송한데요. 나 이 집 안 살래요. 저 그냥 계약금 포기해도 좋으니까 안 살래요. 왜? 아니 지금 보니까 뉴스 보니까 강남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강북 지역까지도 앞으로 규제 강화한다 그러는 거 집값 떨어질 거가 나 안 살란다 그럴 수도 있죠. 거꾸로 또 A가 전화 왔을 수도 있죠. 전화 와서 저 매수인님, 네, 죄송한데요. 아직 중도금 날짜 많이 남았잖아요. 네, 다음 달이니까 많이 남았죠. 죄송한데요. 저 3천 받았는데 제가 곱하기 2해서 6천만 원 돌려드릴게요. 계약금 2배 돌려드릴게요. 나 집 안 팔랍니다. 내 요새 알아보니까 벌써 집이 3억 3천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나 안 팔랍니다 이거. 라고 전화 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는 B는 어떻게 해야 돼? 2배 돌려준다 그러면. 받아야지. 왜냐면 계약금이 해약금이니까 2배 돌려준다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 2배 돌려주는 것도 3천만 원 더 보태주는데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지. 하지만 집값이 계속 뛰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계약은 어떻게 된 거야? 해제된 거지. 그럼 지금 이 개공인은 노원구청에 거래신고 지금 해놨어 안 해놨어? 해놨지만 빠그러졌잖아. 그럼 그때 하는 게 해제 등의 신고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 어떻게 신고 다 해놓은 거 어떻게 빠그러졌다고 얘기해야지. 그런 게 해제 신고. 자 내려와요. 자 6번에 보면 정정 변경 신고 별표. 요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을 많이 괴롭힐 것 같아요. 자 첫 바퀴 때 잘 정리합시다. 정정 신청 제목 보이죠? 쌍가로 1번. 옆으로 화살표. 자 제목은 요번 달에 섭렵합시다. 자 정정 신청 옆으로 화살표. 원시적 요인. 원시적 요인이라는 거는 정정을 하는데 처음부터 잘못했을 때 바꾸는 걸 정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죄송하지만 넘기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얘기해 줄게. 쭉 내려오면 쌍가로 이번에 무슨 신고? 변경 신고 옆으로 화살표. 거기는 후발적 요인이에요. 후발적 요인이라는 것은 나중에 바꿀 일이 생긴 거야. 그러면 제가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여러분한테 얘기해 줄게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58페이지 맨 위에 박스와 맨 밑에 박스가 2개 있죠. 위에 박스는 무슨 신청? 정정. 밑에 박스는 변경. 근데 자 잘 들어요. 위에 박스 정정과 아래 박스 변경 신고 사유 보이잖아요. 나중에는 위에 5개와 밑에 8개를 이제 5월 달부터 내워야 돼. 왜? 섞어요 그거를. 섞어놓고 나서 고르라고 낸다니까. 다음 중 정정. 그러니까 또 외운다고 외워봐 오늘. 거거 개거거 거거거 개거 중건거 그거는 뭔거 거거거 하지 마라고 그거. 그런 거 할 거면 그냥 민법 해. 내 나중에 먹여 드릴 테니까. 이거 어느새 해갖고 할 거야. 그래서 결국은 다 이해를 해. 취지도 이해하고 내 살아온 경험도 있고 다 알아. 근데 결국은 그거를 못 외워서 시험 못 붙는 거야. 그래서 2차 과목은 암기야. 근데 암기는 마지막에 잘해야 돼. 지금 11월부터 해봐야 오래 못 가. 우리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잖아. 유통기한 일주일이래. 자, 그래서 암기 과목은 5월부터 하면 돼. 일단 해야 된다라는 것만 인식하고 조금씩 외우다가 3월 5월부터 빡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1차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초반부터 하라는 얘기고. 자 대신 제가 질문 제일 많이 받는 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위에 박스에서 미음번 잠깐만 미음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야. 여러분도 할 거야. 자 위에 박스에 미음 보여요? 읽어보겠습니다. 거래 대상 제가 읽을게요. 부동산 등의 가로 뺄게요. 부동산 등의 지목, 면적, 거래지분 대지권 비율 보이죠? 면적 동그라미. 그 다음 밑에 박스 변경 신고 박스의 기억부터 이응번까지 나오는데 박스 밑에서 디귿을 보니까 거래당 부동산이 뭐예요? 면적 동그라미. 자 인터넷에 맨날 오는 질문이 뭐냐? 그러면 선생님 면적이라고 시험에 나오면 정정 신청 사항이라고 답을 써야 되나요? 아니면 변경 신고 사항이라고 답을 써야 되나요? 저는 어떻게 답을 써야 됩니까? 왜 똑같은 게 위아래 다 들어 있습니까?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이러고 인터넷에 글이 떠요. 자, 질문 올 거 미리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아파트로 그리니까 되게 쉬웠는데 제가 이거를 토지로 한번 바꿔볼게요. A가 노원구에 토지를 갖고 있었어요. 자, 토지인데 이 토지가 만약에 100제곱미터 토지라고 합시다. 금액은 3억으로 똑같이 합시다. 그럴 수 있죠. 자, 대지를 갖고 있었다 칠게요. 그러면 자, 100제곱미터고 3억이면 여기 C라는 개공인은 성북구청에 신고해요? 노원구청에 해요? 노원구청에. 며칠 이내?
60일이내 해야 되는데 자 내일이 60일이야. 그럼 오늘이 59일째면 개공이는 오늘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저녁 늦게 집에 왔어. 그래갖고 내일 가기도 힘들 것 같아. 술 먹고 힘들 것 같아서 인터넷으로 하려고 접속을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신고하면 되냐면 100제곱미터 3억 이렇게 신고하면 되죠. 근데 저녁에 맥주 한 잔 먹고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워드를 잘못 쳐가지고요. 1000제곱미터 3억이라고 이렇게 거래 신고를 해버린 거야.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평이란 말을 원래는 쓰면 안 되지만 써볼게요. 100제곱미터면 몇 평 정도 되는지 알아요? 평으로 얘기하면 한 30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지가 30평인데 3억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 치자. 근데 1000제곱미터면 몇 평인 줄 알아요? 300평이야. 근데 노원구 상계동에 300평의 땅이 지금 얼마야? 3억. 자, 이 동네 300평 땅이요. 여기 봐봐. 여기. 우리 지금 여기 요즘 건물 있죠. 요 건물. 이게 한 300평 된다 치자. 요거 한 3억이면 사. 택도 없지. 그러면 노원구청 공무원이 다음날 전화 와 안 와? 아니 개공인님 저기요. 어제 거래 신고하셨죠? 예 했죠 어저께. 오늘까지니까 어제 뭐 잘못됐습니까? 잘하신 건 맞는데요. 아니 어제 신고하신 게 보니까 1000제곱미터가 3억이라고 신고를 하셨네요. 이해 가죠? 아니 노원구에 300평이 3억짜리 땅이 어디 있습니까? 농지도 아니고. 죄송해 내가 잘못했네. 아유 영화나 치우라고 요거 하는 순간 물어볼게요. 처음부터 자 워드를 잘못 쳐서 엔터키를 누른 거예요. 나중에 1000제곱미터로 바뀔 일이 생긴 거야. 처음부터 잘못 신고했잖아. 그럴 때 이거는 무슨 신고사항? 정정신청사항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두 번째. 자 요번에는 이게 아니라 자 100제곱미터 얼마에 계약된 거예요? 3억에 계약된 거 맞죠? 그런데 계약했고 거래신고 똑바로 잘 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여기는 A가 B한테 전화했어요. 자 매수인님 네 그때 저한테 100제곱미터 사셨죠? 예 샀죠. 그 다음 달 중도금 날짜 때 돈 다 건넬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그게 그것 때문에 전화한 게 아니라요. 100제곱미터 사셨는데 요 뒤에 땅들도 사실은 다 제 땅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900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1000제곱미터가 100제곱미터가 3억이면 원래대로 따지면 이건 얼마예요? 100이 3억이면 900이면 4억이라고? 아니 비례식을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내가 할게 그냥. 자 27억. 이따 개인적으로 와요. 나 더 이상 말 못해. 자 27억이죠. 근데 A가 B한테 저기 그러면 그 뒤에 땅 있잖아요. 제가 지금 갑자기 급해서 그러니까 이거 그냥 20억에 드릴게요. 그냥 다 사세요 그냥.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한 방에 이건 뭐 주차장 사업하든 뭐든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B가 20억이 너무 크긴 하지만 가격은 또 너무 메리트 있는 거야. 그다음 맨날 며칠 생각하다가 오케이 그럼 저한테 파세. 내 은행융자 내 이빠이 해서 내가 살 테니까 해서 매입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몇을 산 거야? 100. 근데 얼마를 추가 매입? 900. 그러면 나중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거는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처음부터 엔터키를 잘못 누른 거야? 원시 후발. 그때는 변경신고. 그래서 면적이라는 것만 볼 게 아니라 이 첫 바퀴 때는 뭐가 정정이고 변경인지를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애우자고요. 3월부터.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이 변경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요것만 체킹하세요. 미음 비읍. 자 이제 얘기하고 나갈게요. 미음 비읍. 미음이 뭐예요? 거래 가격. 비읍이 뭐예요? 중도금 잔금이니까 자 밑에 박스요. 밑에 박스에 미음 비읍. 그래서 거래 가격하고 중도금 잔금은 돈 얘기 맞죠? 그럼 여기 잠깐 봐봐요. 자 그러면 자 원래 산 땅은 얼마? 3억. 나중에 추가 매입하는 건 20억. 그럼 토탈 얼마? 23억. 그러면 원래는 얼마라고 신고했어요? 3억. 근데 뭐로 바뀌어요? 23억. 그럼 거래 금액이나 중도금 잔금 지급일도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러면 정정 변경. 그러니까 거래 금액, 중도금, 잔금은 변경 신고 사항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거래 금액, 중도금, 잔금이 죄송하지만 위에 박스 보실래요? 위에 박스 위에. 거기에 거래 금액, 중도금, 잔금 돈 얘기가 한마디라도 있나 찾아봐. 그러니까 밑에 박스 내용을 위에다 넣어.
그래가지고 다음 중 정정 신청사항이 아닌 거 찾아봐 이렇게 내면은요 머리가 지근지근 거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초 때 차근차근 정정 변경 예를 든 게 쌓인 사람들은 안 헷갈리거든. 설사 앞글자는 안 땄다 하더라도. 제 말 이해 가요? 그렇습니다. 면적이 바뀔 수 있죠 후발적으로. 그럼 금액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금액은 정정 변경 변경. 그렇지. 그렇게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자 됐습니다.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 요거부터 진도 나가겠습니다. 요까지 질문할 거 있으면 오세요. 자 잠깐 쉬겠습니다.